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이슈 탱크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슈 탱크가요 사실은 그 만만한 프로가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 그 복잡한 낱마처럼 얽힌 이 국정과 시국의 아주 복잡한 내막을 1시간 동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먼저 정기남 조선대 개광 교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얼굴 좋아 보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진행하는 이슈탱크 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좀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 예. 시작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김재섭 도봉구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마스크 쓰고 계십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본인을 네.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타인을 보호하기 저는 위한 이미 겁니까? 맛이 갔기 때문에. 아, 예. 네. 아이고. 타인을 위해서. 예. 네. 이미 맛이 가셔도 예, 이슈 탱크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언제 상근 부대변인 되신 거예요? 지난주에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근 부대변인은 말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전 대변인보다. 아무래도 그러네. 좀 어휘 선택에 좀 예. 더 우리 대통령만큼은 제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좀 적절하고 고급진 어휘를 한번 X 팔린다 이런 거 안 하고요. 예.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어우, 하겠습니다. 품격이 느껴집니다. 어우, 참 기대가 크네요. 자,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시작된 극한 여야 전쟁, 이거 국정감사 앞두고 뭔 일입니까? 어떻게들 보시는지. 어제 국정감사 첫날이었어요. 각 상임위마다 벌집 쑤신 듯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듣고 갈까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 정기남 개광 교수님. 뭐 늘 얘기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네. 첫날부터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아주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익숙한 모습이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여야가 교대가 돼서 네. 벌어지는 국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인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로 특히 외교 참사 논란을 둘러싼 외교통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동안 정회가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국감 나름대로 여야 간의 정치 공세는 치열하게 진행되지만 네.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챙기나 이런 그 고민들 이건 네. 여전히 남는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똑같은 모습 재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네. 그거 참. 예.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원래 요새 우리 국회에서 민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민생 안 하겠다는 소리를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초반 이제 민생 국감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이번에 민생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예상은 하고 들어갔지만 예. 아니나 다를까 민생은 당연히 사라졌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지금 국감 대상으로서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문제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과 네.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일들을 같이 국감에서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상임위별로 아마 이 각각의 탓을 하는 방식으로 아마 한 달 내내 많이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은 벌써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국감 내용들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새벽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YTN을 보니까 네. 거의 왜 반말이야? 막 이런 게 거기 상임위별로 다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반말이야? 버릇없게 이런 내용들이 버르장머리란 표현은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모든 상임위별로 한 번씩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역시 민생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 어떤 말의 배틀, 그 경연장의 본질이 뭔가를 보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창의적으로 모욕하느냐 경쟁이 아닌가. 이럴 때 또 발명된 언어들이 역할을 하는 아주 전략자산들이 출동하더라고요. 말의 전략자산. 우리 이경 대변인, 부대변인이죠. 네, 어떤 대목 인상적이었을까요? 말의 배틀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요? 이것은 어느 정부 때나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시고요.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그 말의 배틀만 너무
집중 보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싸움 구경도 또 네. 즐기는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민생 국감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 민생을 뭐가 챙기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라 돈을 최소한 지금 100일이 좀 지난 시점에서 200일이 좀 안 됐는데 네. 그 시점에서 나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속속들이 좀 봐야 되는 그런 국감이었다. 네. 근데 우리는 나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세금을 어떻게 마구잡이로 사용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쪽에서는 모른다, 아니다. 뭔가 명백히 밝히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 우리 또 뭐 첫 집무실 번째가 이전 그거 같은 거. 집무실 이전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려는 거구나. 집무실 이전 있잖아요. 느낌이 와요, 저. 네네. 예. 집무실 이전 돈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네.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것은 조목조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이 사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혀야 되는 것인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에 496원만 사용한다고 했었나요? 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이 속속들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더 추가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야당에서 이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이 있지 않겠냐. 그럼 여당에서는 확인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는요. 그 너희들의 리스트가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는 이거 부분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뭔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팩트체크하는 확인 절차가 전혀 없이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하니까 국감 현장에서 서로 안 좋은 말배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실제 몰랐을 거예요. 저기 그걸 아시는 분은 저기 다른 분이 계세요. 그 저기 약간 외모가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아 저기 대통령실에서 예산 태우라고 그래 태운 거밖에 없는데 뭘?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뭐 견적서가 있습니까? 뭐 모르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국감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보태면요. 네. 어제 국감 현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 그 어제 모든 언론들이 또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된 사람들이 일거에 다 해외 출국하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 뭐 교육위 같은 경우 그렇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앞두고 뭐 대학 총장들이 저는 그렇게 해외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증인 채택된 날 항공권 끊어서 네. 거의 사실상 도망가다시피 네. 이런 것들이 정무위라든가 뭐 재벌 총수들 마찬가지죠. 현대산업개발의 뭐 정몽규 회장도 거의 해외 출국했던데 증인 채택되자마자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증인 채택된 사람들이 이를테면 해외 출국을 빌미로 이유로 증인 채택에 거부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법의 어떤 그 뭐랄까 양형 기준을 높여서라도 네. 좀 없어져야 되는 그 구악 아닌가 구태 아닌가 예. 뭐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무차별적 증인 채택도 뭐 국회 문제라면 문제죠. 과거에 뭐 그러겠죠. 우리 당의 일이었지만 그때 뭐 팽수를 부른다고 해가지고 네.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고 대개 증인을 부르는 방식이 정말 증언을 듣는 것보다는 네. 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득들을 얻는 방식으로 증인들을 채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적절한 선에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얼마나 현안이 많아요. 민생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특히 뭐 약간 특히 요새 좀 제가 많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교육위에서 산지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세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지고 사실 교육감이랑 시의원들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교육이 전부 사실 김건희 여사 논문으로 도배를 해버렸거든요.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도 여야 합의해서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고 사실 그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래 증인을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패싱하고 뭐 일방적으로 증인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 교육의 국감은 그냥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그냥 다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증인들이 외국 가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좀 이렇게 고려를 좀 해야 될 거라고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김건희 여사 논문은 어떤 교육의 원칙과 공정성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주제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되는데 그거 자체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각 대학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그 논문과 가지고 표절 의혹이 있었을 때 각각 대학에서 그냥 표절 아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만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그 발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절이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되고 팔이 안으로 굽게 되니까 차라리 그럼 제3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CCBB를 가렸어도 되는 건데 네. 이번 국정감사가 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 논문 표절 여부를 다툴 그것만 다툴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짧게 조금 끼어들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길게 우선은 껴드셔도 돼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누가 표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표절이란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컨트롤 C, 컨트롤 V 논문이다. 근데 이것은 표절 논문 승인 의혹이 맞습니다, 솔직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승인 의혹이기 때문에 그럼 이 승인을 누가 내주었는가? 아하. 총장들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총장들 나와서요. 아, 지금 우리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논문 표절이 이렇게 심합니다. 네. 그럼 이것이 왜 어떤 방법으로 승인됐는가?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밝히면 됩니다. 밝히면 우리 학교의 절차는 이런 절차 상황이 있어서 이 표절 논문인 걸 우리도 알고 있다. 표절률도 우리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 문제를 맞아요. 다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에서부터 지금 현 정부,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 부분, 김건희 여사가 졸업한 석사 그리고 박사 논문 관련돼서는 다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것을 왜 도망갔는지 이거 국회에서 이거 밝혀라 라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셔서 지금 국회의원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절차를 일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나 그 석사 박사 대학에서 승인을 어떻게 됐는지 짧게 한마디면 됩니다. 자, 나와서 밝히면 돼. 이 얘기 어서 많이 들어본 다른 부분도 있어요. 감사원이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단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게 국감에 아주 폭탄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 왜 반발해? 밝히면 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될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뭐 제가 할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한테 감사의 칼날이 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게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네. 임기 말 지지율이 사실 뭐 거의 40%를 전후하는 네. 이례적인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로 감사의 칼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집결을 하게 되는 정치적인 명분, 구실 이런 것들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니 문 대통령께서 불응하실 수 있죠. 뭐 당연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네. 다 뭐 그 서면 조사 불응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다르냐? 불응도 당연히 하셨지만 메시지를 분명히 내셨잖아요. 당연히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감히 어딜 이 괄호 안에 그 들어간 말이 무례하다. 무례한 짓이다. 짓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고 그것을 윤건영 의원이었나요? 네.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문 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불응하면 됐을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와서 조사를 해도 됐지만 뭐 불응을 해주셔도 됐는데 굳이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감사는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나 하지 네. 마라. 예.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새겨 들어가지고 아니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렇게 메시지까지 세게 내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네. 뭘.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성정이 상당히 좀 뭐랄까 심한 말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은 착한 아저씨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이게 슈퍼 아저씨가 뭐 다 성질 좋습니다. 물론 아니, 제가 뭐 이게 언론 보도에서만 본 경로만 해도 몇 번인데요. 근데 이게 무례하다는 표현이요.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었다 그래요. 네. 이를테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이 퇴임 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소위 박연차 회장과 대질신문을 추진했어요. 그때 문재인 전 그 당시 비서실장 출신이죠. 네. 무례한 검찰의 무례한 짓을 굉장히 얘기하면서 경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도 무례라는 표현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이에요. 예. 그만큼 감사원의 이른바
이 조사 통보 조치가 정치 감사고 이 표적 감사라고 하는 것이를 지적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기도 한데 굉장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감사원이 어떻게 정권의 춘견이 돼버렸냐,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절망감 같은 뭐 이런 것도 저는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 너무 보여집니다. 독립성 지켜주고 너무 그러니까 사표 내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출마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런 것을 너무 감수하면서까지 독립적이서 탈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칼날을 나한테 들이대? 뭐 저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그 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또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그 대목에서 악센트가 강해지시네. 원래 목소리가 강해요. 아 그래요? 약간씩 조금 이렇게 그 감정 지수가 올라가시고 있어요. 네. 아주 그런 어떤 감정을 잘 전달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무례하다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냐 논란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논란을 이제 그 지적해 주신 건 뭐냐면은 적법하냐, 절차적으로 맞냐 이 부분이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면 고로 이것이 정치 탄압, 정치 감사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위법적인 것은 없는가 봤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글쎄 지금 제가 전달받은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위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요?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하고 좀 다르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잘못됐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소극적으로 평가를 한 것인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위법하다라고 제가 지금 대변인단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정치 현안으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해석 논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소극적으로 했을 때 정말 법적으로 이거 위법하다라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현재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서훈 박지원 감사원장이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예. 정말로 그럼 승인을 받은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이례적으로 이제 이것이 없었는데 다시 검사가 파견을 나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 왜 파견을 나갔는지, 그럼 이 검사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데 그 검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나갔던 그 검사가 감사원에 파견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정말로 독립성을 지켜서 해주는 것인지, 오늘 언론에서도 22곳을 감사를 무더기로 지금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가? 네. 그래서 저는 몰랐으면 진짜 무능인 거고요. 승인 없이 감사원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가? 네. 좀 그런 질문을 오히려 좀 던지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지금 감사원 감사가 문제되지만 검경 수사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5건이 눈에 띕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산자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수사가 착수되는 내용이고 앞으로 추가로 예상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답이 안 나오면은 그게 검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 이거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성남 FC 뇌물, 백현동 비리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만 해도 한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감사는 20건이라 그러는데 일부 언론은 36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50건? 50건의 지금 수사와 감사가 문제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감사원이 서면 질문 하나 가진 것 같고 이렇게 전국이 들썩들썩 할 정도면은 이 많은 수사 앞으로 이거 5년 내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5년 내내 가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뭐 사정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감사라고 하는 거 기능은 예. 아니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예. 감사원의 그 기능 중에 70% 이상은 회계 감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한 30% 정도가 직무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원이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뭐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낸다든지 네. 이게 감사의 목적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의 뭐 어떤 그 비리, 어떤 허물을 찾아내는 감사원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이것도 정말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다 감사하면요. 감사원 날이 새도 5년 내내 해도 못할 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자칫 이번에 저는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네. 자, 타겟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처음부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일체 어떤 그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원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 다 건너뛰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 조사 통보를 통해서 이거 다 무슨 의도냐? 자, 타겟은 당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당신이 당연히 답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결과를 그대로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절차적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의 하청기관 역할을 지금 감사원이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다음에 두 번, 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음. 이미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서해 사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가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원 내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 요 기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아침 기사입니다. 감사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 최고 의결 기구가 감사위원회잖아요. 네. 그 의결을 통해서 감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소 이른바 지금 그 감사원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나름대로 이 친위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사무처 중심으로 감사를 밀어붙인 과정에서 나오는 지금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네. 감사원법 위반임과 더불어 직권남용의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예. 의도도 불순하지만 이런 절차상에서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적 신뢰를 받아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랍니다. 자, 이 문제가 국방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제 국방위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꼭 무례하다고 반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그 저기 뭐 의도도 불순하고 위법의 소지도 있다 그런다 한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례하다는 표현은 조금 구리다. 좀 적절치 않다. 나는 그렇게 저도 보는데.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자, 이 부분에 저기 감사건 뭐건 간에 이거 목적은 서해 공무원이 어떻게 피살됐는가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방위로 이게 불똥이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스모킹 거는 한미 연합 공동 정보 자산으로 확보한 SI 첩보, 특수정보. 사실은 그걸 먼저 보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군사기밀이라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자. 다 비밀치가증이 인가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지금의 조사는 뭐냐면은 그 뭐 기밀을 삭제했다. 정보를 누락했다. 그러니까 이후 절차적인 건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용의자가 강도지 테스 안 했어. 이걸 밝히는 게 실체적 진실인데 그런데 강도하러 가다가 노상방뇨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폈지. 일단 이걸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이 감사다, 조사다 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정치 공방을 위한 것인가. 어두운 밤바다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그 쓰러져간 그때 너무나 무력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진정성이냐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때문에 이 논란이 벌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우리 그 사회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뭐 월북 사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서해가 아니고 그건 동해입니다. 네, 동해 월북 공무원 사건. 월북 사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북송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받고 그 가족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야가 부딪힐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말씀 주셨던 특수정보, SI 정보 우린 보고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근데 그 당시 국민의힘께서는 이것을 다 정부 받아보고 월북이네, 아니 그 북송이네, 월북이네, 뭐 이런 식으로 국방위에서 네, 국방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SI 정보를 우리가 열람을 하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최소한 우리 국회 속기록 우리 보자가 다 같이 밝혀보자. 네. 이것을 솔직히 그 가족들이 더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검찰도 가만히 있었고 감사원도 그때 조용히 있었고 지금 현재 여당도 그때 당시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그럼 그때 속기록 SI 정보 이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얘기를 하고 그때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털었나요? 국회에서 우리 속기록 복귀. 압수수색했죠. 네, 네. 우리 이거 속기록 복귀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갑자기 조용히 잠잠하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모든 정보를 좀 명확하게 다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에서만이라도 뭐 언론에 뭐 보도되는 게 만약에 어렵다. 그럼 여야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이 부분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듯이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최소한 가족은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는 곳에서.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피해를 본 가족의 일환이라고 저는 일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제 가족이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 유족들하고 그 특수정보 공개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는 정말 이 사건의 진실 앞에 겸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한번 서로 좀 여야 간에 터놓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거예요. 자꾸 일 벌리고 고발하고 이런 걸 앞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조금 한 스텝이라도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요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고 했던 거지 속기록 보자, SI 정보 보자라고는 안 아니 했습니다. 그거는 저 여당 돼서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당이 돼서 이것이 사건화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게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그 미국이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특수정보 다 까잖아요. 요즘은 여론과 심리에 도움이 된다면은 특수정보도 공개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10월 16일 이후 11월 6일 이전에 핵실험한다고 요즘은 구체적으로 하고 까는 세상이잖아요. 이것도 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김종대 의원께서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축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체적 진실 규명. 이거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죠. 네.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명확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전직 국정원장 등 이른바 기밀 삭제 혐의라든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무슨 문제가 있다면 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처벌해야 되죠. 자, 근데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왜 국방위에서 비공개 회의록을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회의 의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본회의 의결보다도 이 비공개 회의록도 열람은 다 가능합니다. 즉시. 네네. 뭘 그거 본회의까지 갑니까? 자기도 권한인데. 아니 뭐 국방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람도 비공개 회의록 열람도 가능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것이고. 열람하고 그렇죠. 문서 검증하고 우리가 이거 실체적 진실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 SI 정부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저는 그 열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 서해 문제는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반론 있으면 하시고 외통위에서 지금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박진 장관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끝날 때쯤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박수를 보낸다. 박진 장관 인정해줘서 고맙다. 의외로 훈훈한 뉴스가 들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통위 상황. 민주당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해임 건의안을 냈으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중간에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이렇게 화해 모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죠, 코미디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해임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해임 건의안을 냈으면 당연히 국정감사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해임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국정감사에 나와야죠. 그건 뭐 당연히 프로토콜이 그런데 그건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건데. 애초에 무리한 그 해임 건의안을 했잖아요. 이거 뭐 사실 심자랑 근육자랑이라는 말이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국회에서 그거 결의안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결의안 건의안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뭐 한중수고 몇 년 해서 무슨 또 결의안 내고 막 많이 하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IRA 결의안도 지금 발의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결의안을 많이 하고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그 결의안이 구속력이 갖지 않는 거라 그러면 민주당의 속마음은 박진 장관이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탓을 하고 싶고 대통령을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싶고 대통령이 밉다 이제 얘기거든요. 그럼 솔직하게 그냥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결의안들 냈어도 됐을 거예요. 어차피 구속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굳이 박진 장관을 해임시킨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바이든으로 들리든 날리면 들리든지 간에 그 당시에 MBC가 보도한 거가 뭐 국익을 위해서 잘못됐다. 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MBC는 MBC 역할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한 건 야당이 비판하는 거죠.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국익 탓을 하면서 나무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국면이 넘어왔잖아요. 끝나고 순방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IRA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국내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찰나인 것이고 그럼 결국 이 사건의 총사령탑이었지만 박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매듭질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국익에도 훨씬 더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진 장관 해임한다고 어떤 국익 관점이 도움이 되냐 이거죠. 지금 현재 김재섭 위원장 얘기는 이제 순방도 끝났고 다 지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무슨 해임을 건의하니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만약에 지금 이번에 있었던 욕설 비속어 파문으로 인한 소위 외교 참사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묻는 게 야당의 권리예요. 그리고 또 국민적 요구기도 하고 60% 이상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외교 참사라고 보는 것이고 욕설 비속어 파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자, 뭔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출국 직전이나 또는 귀국해서 이제 첫 번째 도어 스태핑 월요일 날 출근길에 내가 평소에 사실은 말이 좀 거칠었다. 그것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점에서 나의 진심과 다르게 전달이 된 거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시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더 많은 소통하자. 만일에 이런 식의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을까요?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왜?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 때문에 유감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정말 외교적 성과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소위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외교 역량이 제대로 발휘됐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요 얘기는 민주당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죠. 그 네. 민주당 입장을 다 대변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해임 건의안,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맞았습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으니까 외교부 장관은 전혀 정보를 몰랐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정말 내려와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리고 지금 IRA 결의안도 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이제 인수위 보고서에도 보고가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보고서에도 작성이 됐었고, 주미한국대사 보고서에 다 작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준비하지 않았던 것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 굴욕 외교를 당했던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 이것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다 대통령을 향해서 손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표출할 방법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 뭐 국익 훼손이니 국익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MBC 보도 그대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익훼손이란 국민의힘에서 국익훼손이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한마디로 MBC가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사들이 같이 그 자막을 넣어서 같이 보도를 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국익훼손이라는 얘기를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국익훼손입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적인 여론이 비난 여론이 높고 또 국익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참사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해임 건의안이라는 이런 어떤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이 어떤 의도를 그걸 이제 표출한 것이니까 정당하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다고 해서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지지도 높을까요? 제가 별다른 문제 아닙니까? 지적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외교 참사로 정의를 하든 뭐 외교 실수로 정의를 하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든지 간에 이번에 외교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해야 될 필요까지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국익 얘기는 제가 뭐 제 얘기를 거꾸로 들으신 것 같은데 국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면 안 됐다라는 데에서 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 신선했어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실수를 바탕으로 이번 순방 자체를 실패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박진 장관이 책임져라. 이거는 다른 로직이거든요. 로직이 달라요. 그냥 책임이 있는 실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럼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의안은 어차피 어떤 형태의 결의안이든 국회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이 욕을 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잖아요. 박진 장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눈앞에서 이 국무위원 누구 하나를 날려놔야 사실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박진 장관이라는 이 상징성을 이제 두들겨 패고 있는 건데 솔직하게 그럼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도 하면 돼요.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김재섭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이 이제 희생양을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을 삼은 것처럼 우리 그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해임 건의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야당의 권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야당의 권한을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 또 이를테면 부적절한 언행, 또 뭐 자기 성찰 없이 모든 잘못을 언론으로 몰고 가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탄핵할 수 없잖아요. 몰아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요.
이런 야당의 요구를요 전직 대통령들이요 수용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수용했죠. 다 수용했어요. 누가 딱 한 사람 안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첨언을 드리면요. 지금 야당이 실수를 했다라고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은 얘기를 해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수했다고 합니까? 대통령실 실수했다, 외교 실수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진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 아까는 이제 여당이 그 실수한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박진 장관과 그 이렇게 외교 참사를 이뤘던 외교부 라인을 전부 다 외교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은 교체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한 가지 이거는 저 야당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언론에 공개해서 꽤 많이 퍼진 뉴스가 있어요. 그 이번 순방 직전에 외교부 차관이 이번 순방을 반대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부 회의에서 네. 그리고 그 조문 문제는 제가 현지에 알아봤어요. 공관하고 교민들 다 전화를 해봤는데 외교부 원래 계획은 걸어서 조문하는 걸로 네. 분단위까지 맞춰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빈손 외교 논란에다가 가가지고 IRI 문제 해결 안 될 거고 차라리 이럴 때는 메시지만 내시라. 이런 건의도 올라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이 전혀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홍케이 합의됐다 그러면서 간 정상회담이 홍케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을 보면은 외교부에 일정 정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김재섭 위원장 말대로 어떤 그 정치적이고 상징적 행위로서 정치 행위는 이해가 가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는 이 CCBB는 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또 책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김두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의원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네. 대통령에게 헌법 정신을 준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능력의 유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반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예,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지금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무섭게 확산되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일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같은 수량을 동해 쪽에 우리가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응책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첫째, 어디서 발사했는지 그 도발 원점을 찾아냈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의 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응 발사한다. 이렇게 그 대응 수칙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어제 그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5발의 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단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그 지대진 미사일 한 300km 나가요. 옛날 94년 불바다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구매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방에서 우리 그 미사일 이 포병 전력에 있어 핵심 무기예요. 이거 5발을 미국이 2발, 한국이 3발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발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디 멀리 뭐 바닷가 인적이 드문 데도 아니고 강릉 시내에서 다 보이는데 그 비행당 기지내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밤새 그냥 새벽부터 큰 폭발음에다가 엄청나게 불이 났다고 그러더니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을 선제 타격하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래 확산되는데 왜 이 정부는 하는 일마다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냐고 이게. 훈련도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쏜 미사일이 왜 그게 시내 떨어지냐고 시내.
다행히 희생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상하죠. 국군의 날 행사 때도 보면은 그 뭐 열중 쉬어하지 마. 사실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건데. 하면서 그 저기 이상하게 디테일에 약하고 덤벙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제 새벽에 기사는 나지 않고 SNS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엠바고가 걸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가 솔직히 새벽 1시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잠깐 속보로 올라갔다가 바로 또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때 당시 본인들이 영상을 찍어서 다 SNS에 올립니다. 불바다였습니다. 그 영상만 봐도 제가 실제로 본 거 아니고 이 작은 모니터, 제 그 모바일 모니터 화면으로 봐도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첫 번째, 이렇게 국민들은 그때 당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요, 언론 보도를 막고 엠바고 걸고 속보로 올라간 것도 다시 내리고 여기에 급급했어요. 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가? 아니, 오히려 빨리 정보를 뿌려줘야 그렇죠.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금 SNS 난리가 났고 여기저기서 다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그걸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다. 언론 보도 없다. 기자들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밤을 전혀 잠을 못 잤는데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군의 어떤 실수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그 근처에 그 가만히 밤새 그냥 있었던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좀 두려웠고 무서웠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뭐 여야 이견이었겠죠, 김재섭 위원장님? 네, 이거는 잘 아쉬운 일이죠.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라 근데 그러겠어요. 하나의 사고인데 최소한 이게 언론을 통해서라도 뭐 또는 군이 훈련 중이라고 하는 것을 네. 사실은 안내를 해줬어야 되죠. 그래야 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뭐 대비 태세가 대단히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저는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미일 이 3미의 당국자들이 네.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긴급히 막 전화 통화도 하고 네. 긴급하게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은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고라든가 또 그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우리 국민들의 글쎄.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 예.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사라진 7시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도가 안 나온 7시간. 이미 폭발은 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어제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나갔는데 그 국민의힘 비대위에 김종혁 위원이 나오셨더라고, 맞상대로. 그런데 저기 토론 중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사실은 탁월했다 주장을 하면서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관계 개선을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새벽에 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저기 일본 총리가 이렇게 이제 한국하고도 협력해서 관계 정상화해야 된다는 발언을 이 탄도미사일을 보고 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이라고 표현하기에 관계국들과 협조해서 그 미사일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막 팩트 체크하느라고 토론 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는 통화를 했더라고. 이 미사일 대응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화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면서 일본하고 뭐 협조한다 얘기 다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도 통화하고 김성한 안보실장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통화를 안 하고 반면에 미일 간에는 정상 통화를 하고 이렇게 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좀 야속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외교에 한번 경종을 울리는 거는 그 정상회담, 정상외교 말고 그 뒤의 과정을 위해서도 한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규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이게
일본은요. 지금 이번에 일본 상공을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북한의 그렇죠. 미사일이.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서서 직접 뭐 이를테면 미일 정상 통화도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 있죠.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니 북한에. 우리는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본에 제공하는 나라니까 지금 일본에서 제일 급한 건 한국의 그 한미 연합 그 저작권이 있는 네네네. 지소미아라고 해서 그 지금 정보 교류하기로 돼 있는 거 지금 일단 일본으로 조치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갖게 되는 어떤 이른바 한반도의 어떤 이를 들면 2017년인가요? 북핵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우려를 좀이라도 안정시키고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하나의 그 미일 정상처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좀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임무를 아니, 좀 근데 방기하고 있는 거죠. 저기 제가 사회자로 너무 말이 많은 스타일입니까? 혹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아니 이 부분에 아니 뭐 대해서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재밌게 듣고 전문가시니까요. 네, 우선 아니 그러면은 잠깐 열기가 너무 고조가 돼 있는데 세 분께 간단한 부탁 하나씩 드릴게요. 아는 시가 있으면 한 구절만 소개해 주세요. 뭐 어떤 거요? 아는 시 중에 기억나는 시 중에 한 구절씩 요즘같이 이렇게 가을 날씨에 떠오르는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구절씩. 예. 우리 갑자기 이경재 아니 먼저 하시죠. 뭐 좀 아는 시가 지금 태범 없네요. 교수부터. 저는 지금 좀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시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좀 팍팍하신지 제가 아무래도 소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 위원장님은 뭐 생각나는 시 아 생각나는 게 한 있는데요. 구절만. 차마 나 부끄러워서 제가 입으로 꺼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좀 부끄럽네요. 우리 여기 문학소년, 네, 문학소녀 부대변인은 나오실 거야. 아 나오죠. 여기는 아니요, 저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학 안 되고요. 중년이시거든요. 예. 제가 문학 소년이라고 해서 중년, 이미 이제 중년. 끝났고 소년은 아니고 이미 끝났. 소년이 뭡니까? 잘못 말했어요. 소녀. 시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는 다음에 하고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한국이 왜 팽당하는 느낌이지? 정말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자고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라고 했지만, 근데 아랍은이 안 했더라고. 네, 일본하고 우리는 무슨 뭐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쪽에서 간담회라고 했잖아요. 예.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것은 만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끝났어요. 그때 네. 만약에 진짜 개선에 뭔가 있었다면은 무엇이 개선될 것인지 미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바이든하고 기시다 총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일본도 북한을 향해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도 졸졸졸 쫓아다니고 기시다 총리도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니, 뭐 국군 대통령한테 북한에서는 졸졸이라는 표현은 조금 알겠어요. 그럼 그냥 졸졸졸 줄줄이나 이렇게 좀 그거 아니면 뭐 네. 줄창이나 이렇게 좀 좋은 부대변인 다운 품격을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줄곧 쫓아다녔습니다. 줄곧. 줄곧 네. 쫓아다녔습니다. 그 정도가 좋겠네. 근데 북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도 하지 않겠다. 근데 만약 지금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고 나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팽당하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북한에서요, 팽이라 그러지 일본 말고 상공을 좀 저기 제외? 그냥 이렇게 소외됐다거나 약간 밀렸다거나 뭐 예전에 아니, 이렇게 근데 좀 그래볼까요? 너무 좀 이렇게 뭐 무리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안에 왜 대통령과 통화를 안 하셨는지는 맥락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뭐 아직 드러난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기시다 총리랑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아주 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패싱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오바예요, 오바. 억지 아니세요? 너무 오바를 억지 좀 아니세요? 하신 것 이런 같고. 일이 미사일이 그리고 한반도에서 왔다 갔다 할 토론됩니다. 때는 네.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자. 왔다 갔다 할 때는 가장 먼저 가운데 있고 중심에 서야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예 지금 이 대화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그런데 대통령처럼? 그것을 제가 오바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얘기를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바라고 한다면은 아니, 좀 오바를 대한민국 하셨고, 국민이 아닌 왜냐면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한미일 거죠. 삼국 일본 국민이 아니지 하겠다는데 뭘 또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패싱을 당했다 그래요. 오바보다는 조금 과하셨다. 아 진짜 패싱 이 당한 거는 우리 정도로 문재인 하시죠, 대통령이 그거는. 패싱 당하셨죠 옛날에. 그 얘기를 그 좀 안 했으면 얘기를 좋겠어. 우리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굳이 자꾸 패싱을 과거 알았어, 얘기를 알았어, 내가 하시는지 얘기할게요. 안 했으면 알았어, 좋겠습니다. 반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서로 친해가지고. 아 네. 그래요? 네. 그렇다고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합니까? 네. 중년. 아, 죄송합니다. 자, 아니 좀 쓸데 있는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제가 기시다 하나만 총리가- 하나만 끼어들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하고 싶은 야당의 어떤 심리는 이해하는데 여당이요. 문재- 여당. 지금의 여당이죠. 지금의 여당의 심리는 이해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람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치의 그 공방이 심화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정신이 황폐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한테 그 상당히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맨날 그럼 술만 퍼먹게 된다고. 그래서 제 얘기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에서 얘기하는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과 생각이 끊어진 곳에서 있다.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이런 논리로서 우리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지만은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그게 허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럴 때 깨달음은 그때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 표현 수단이 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시를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 가을 날씨고 그러니까 시 한 편씩. 예, 시 한 편씩 저 다음에 마음속에 오실 담아두고. 때는 준비를 하시고 네. 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까? 그뭐 예, 이런 유행가 식으로, 가사 아니에요. 아 좋다. 시이기도 하지만 서정주 시인의 그 아니요 예. 그거 푸르른 날 손장식 이거 이경 만든 대변인 거 굉장히 감수성이 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금 얘기 안 하는 걸 그 거예요. 감수성으로 이 정치에 부족한 거를 메우는 수밖에 없다. 요 점이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이경 대변인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잘하세요? 네, 그럼요. 예. 네. 오늘은 조금, 굉장히 좋아하는 예. 민주당 인사입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근데 오랫동안 김재섭 위원장님은 이래 소신 발언하고 당에 돌아가서 뭔 소리 안 듣습니까? 뭐 그냥 글쎄요, 뭐 하시겠죠? 뭐라고?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뭐 어쨌든 예 저기 하여간 어쨌든 건사를 스스로 잘하셔야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뵐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다 됐죠? 제가 간만에 2분 남았다네. 그러면 제가 예. 저는 솔직히 불교 신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평소 때 시는 보지 않지만 이제 불경에서 좋은 글귀는 제 예. 마음속에 새기는데 예. 잡보 장경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지만 제가 딱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예.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주의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네. 또 말 바꾸지 말고 네. 정말로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우리 뭐 꼭 대통령님께요. 불경이라서가 아니라 새겨들을 만한 어떤 그 좋은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이런 말씀에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얼추 뭐 제가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정치가 몹시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우리의 어떤 숙명이고 또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의 싱크탱크가 그 역할 앞으로 충분히 여러분께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종대의 시사 탱크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정치 본색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이 스픽스가 창업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본색 많이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계속 켜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